자, 서경별곡인데요. 일단 고전시가이기 때문에 갈래부터 역시 보겠습니다. 갈래는 고려가요고요. 고려가요는 일반적으로는 3-3-2조의 3음보라고 하죠. 근데 얘는 뭐 서경별곡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3-3-2조의 3음보. 그 다음에 또 고려가요의 특징은 여음구와 후렴구가 있다는 겁니다. 여음구, 후렴구.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음구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후렴구는 이제 연의 끝에서 반복되는 거죠. 이걸 후렴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의 끝에서 반복이 되는데 의미가 없이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것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후렴구이면서 여음구인 것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음구는 어쨌든 의미가 없고 운율을 맞추기 위한 거, 이걸 여음구라고 하고, 연의 끝에서 반복되는 건 후렴구라고 하는데, 후렴구가 여음구이기도 하다, 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려가요는 여음구, 후렴구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분연체라는 특징이 있어요. 요거까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연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뭐 분연체다, 분절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경별곡의 특징은 서경별곡은 이별의 정한을 잇는, 이제 고1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별의 정한이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 어떤 전통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사이에 서경별곡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공무도화가부터 시작해서 가시리, 서경별곡, 송인, 뭐 진달래꽃까지 이별의 정한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서경별곡은 좀 독특한 점이 이별의 정한, 이별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기는 한데 단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좀 차이예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다른 이별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시들은 보통 헤어질 때 보면 아무 말도 못 하거나 뭐 보내주거나 뭐 그러는데,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달래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쫓아가요. 이미 여기를 떠난다면 나는 쫓아가겠다. 막 쫓아가고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제 마찬가지로 고전 시가니까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서경이 아즐가, 여기서 아즐가는 뜻이 없습니다. 아즐가 여음구예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여음구, 의미가 없이 운율을 맞추기 위한 거다. 서경은 사실 평양이죠. 뭐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평양이라는 걸 뭐 물어볼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그런데 다만 평양에는 무슨 강이 있죠? 대동강이 있습니다. 아시나?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송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시 중에. 그 송인이라는 시에도 보면 대동강이 나오거든요. 서경별곡 밑에도 보면 대동강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동강을 소재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들의 어떤 이제 공통점으로서 대동강, 그거를 좀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평양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 서경이라는 게 언제 생겼습니까? 신라 시대 때 그 행정 제도가 어떻게 돼요? 구주오소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주오소경. 그때 이 오소경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신라의 서울은 서라벌이었죠. 지금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국토에서 치우쳐져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작은 서울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오소경입니다. 그 중에 서경에 해당하는 게 바로 평양이었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뒤에 서울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서경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이지만, 서경이 서울이지만, 그러니까 수도이지만, 작은 수도죠. 서울이지만,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 얘도 여음구예요.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 뜻이 없습니다.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어 놓은 거죠. 닷꼰대 아질가. 닷꼰대는 닦은 곳. 우리가 뭐 도시 계획 같은 걸 보면 도시를 닦는다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뭐 지금 들어보세요. 못 들어보셨으면. 우리가 도시를 닦는다고 하는데 그 닦은 곳 이런 뜻이에요. 닦은 곳 아질가 닦은 곳. 소형경 소서울을 작은 서울을 고요히 말은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평양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 평양이라는 작은 서울을 나는 좋아하지만 여해무론 아질가 여해무로는 헤어져야 한다면 그러니까 뭐 떠나신다면 이런 뜻인데 헤어져야 한다면 아질가 헤어져야 한다면 그러니까 이미 여기를 떠나신다면 그러니까 이미 여기를 소서울을 떠나셔서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질삼배 버리고 질삼배는 뭐냐면 이제 길쌈하던 배를 뜻해요.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 길쌈하던 배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 먹고 살던 어떤 방편, 호구지책이라고 하는데 먹고 살던 방편은 옷감을 짓는 일이었죠. 그렇죠? 옷감 짓는 일인데 그 옷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감 짓던 것을 이런 뜻이죠. 옷감 짓던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던 것까지 먹고 살던 그 방편까지 다 버리고 이런 뜻이죠. 위 두어렁정 다링들이 괴실한데 아질가 괴실한데는 사랑해 주신다면 사랑해 주시는 곳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시는 곳 우러곰 존니노이다. 우러곰은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별의 상황에서 굉장히 얘는 적극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길쌈배도 다 버리고 임을 따라 가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언, 여기까지는 첫 번째 예언인데 이 첫 번째 예언은 이별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별의 상황이지만 이 이별의 상황에서 임을 따라가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언을 볼까요? 구슬이 아질가 구슬 아시죠? 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 기니딴 아질가 끈이야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이거 서리법이죠. 서리법.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슬들을 끈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우리가 팔찌 같은 거를 옛날에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구슬은 깨지겠죠. 구슬은 바위에 떨어지면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끈은요. 끈이 끊어지진 않겠죠. 네,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즈문해는 천년이에요. 즈문이 천이고요. 해는 년이죠. 그래서 천년을 이런 뜻이죠. 천년을 아질가 천년을 외오곰 여신달 외오곰은 홀로 외롭게 여신달 살아간들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신이딴 신은 믿음이죠. 네. 믿음이야 아질가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 역시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사실 이 긴과 대응되는 게 뭐냐면 신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와 같이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이제 2연은
비유가 쓰였죠. 비유. 예, 그래서 끈이 이제 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의도, 믿음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천년을 홀로 살아도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이언을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이 화자가 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있었던 그 여성 있잖아요. 그 여성이 한 말이 아니라 임의 대답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내가 하는 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임의 대답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사실 그게 좀 더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가 나 쫓아갈래요. 나 여기 혼자 있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했더니 이 연에서 이미 나를 달래는 거죠. 에휴, 우리가 1000년을 헤어져 있다고 한들 우리가 믿음이 끊어지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올 겁니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하는, 달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학교에서 언급이 있을 겁니다. 언급이 없으면 그냥 화자의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급이 있으면 임의 대답이라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부분은 그 정석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려가요 중에 정석가라는 시가 있는데 정석가의 유견과 동일합니다. 내용이 완전 동일해요. 물론 이제 정석가에서는 아질가나 위, 두어렁성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다만 내용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게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당시에 유행했던 구절이 아니었는가. 예, 당시에 유행했던 구절이어서 이 시에도 들어가 있고 이 시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가끔 이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그 객관식의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연의 비유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임의 대답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던 구절이었을 것이다 까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면으로 갑니다. 대동강 아질가 나왔죠. 예, 이게 이제 공간적 배경이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넓은디 몰라셔. 넓은 줄 몰라서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 배내어 아질가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배 아시죠? 배 타는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사공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청자가 사공이에요. 그러니까 대동강이 넓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배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이제 배를 건네주는 사공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배를 건네주고 돈을 받는 사공들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이제 사공한테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화자가 임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화자가 임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이미 사공의 배를 타고 건너가 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화자가 임을 막 쫓아가고 있었는데 사공이 배를 딱 대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미 그 배를 타고 슝 건너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어때요? 빡치겠죠? 그죠? 이놈의 사공 새끼, 너 때문에 우리 이미 배를 타고 건너가 버린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떠나는 임이 야속한 건데 임한테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사공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화풀이가 뭐죠? 네,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공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배를 내어놓았냐?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보면 더 심해요. 네 각시 부인이죠. 네, 네 각시
그러니까 사공의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 각시 아질가 니 각시 럼난디 몰라셔. 바람난 줄 몰라서 멸배에 가는 배에 이런 뜻입니다. 가는 배에 아질가 가는 배에 년진다 태웠느냐 사공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이게 일반적으로는 누구를 태웠냐는 얘기냐면 임을 태웠냐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네 각시는 바람나서 저기서 딴 남자 만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우리 임 태우고 거길 건너가고 있니 멍청아? 뭐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화풀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어디였더라? 창비였나? 어떤 출판사에서 해석을 할 때 각시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일반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가는 배에 각시를 태웠느냐로 태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일반적인 거는 이거예요. 임을 태웠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마 첫 번째로 배우셨을 텐데 혹시 이제 두 번째 배우신 분이 있다면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일반적인 해석은 아니다. 여기서는 이제 임을 태웠냐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네 각시가 바람 났는데 너는 우리 임 태우고 거기나 건너가고 있니?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사공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보시면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건너편 꽃을 고질려는 꽃입니다. 꽃을인데 사실 여기서 이 꽃은 다른 여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강 건너편의 꽃 대동강 건너편에 다른 여자를 이런 뜻이에요. 배 타들면 아들과 배 타들면 겉골이이다. 꺾을 것입니다. 누가? 임이 우리 임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 임이 대동강을 건너가면 다른 여자를 만날까봐 걱정과 질투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난에 제가 체크한 거는 이 나난은 여음구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나난 위 두어렁정 다링들이. 자 그래서 마지막 년은 3년인가? 마지막 년은 이제 임을 태우고 강을 건너는 사공을 원망하고요. 그 다음에 화풀이도 하죠. 화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날까봐 걱정하고 질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들이랑은 좀 다르죠. 다른 이별의 상황의 시들이랑은 좀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임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려가요는 평민문학이죠. 평민문학. 이것도 이제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평민문학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양반들처럼 이렇게 은근슬쩍 드러내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마구마구 직설적으로 드러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